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문의 오인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세션 이태원 사고 일주기 집단 트라우마와 회복을 위한 재현을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으실 신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민영 좌장님은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위원,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민영 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재난은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트라우마와 애도의 문제를 남기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즈음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살펴보고 회복의 방안을 모색하는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재난의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연자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김은지 원장님께서 트라우마 회복 여정을 발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은지 원장님은 현재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고등학교 이제 스쿨 닥터로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회복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대한정서인지행동치료학회,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사단법인 마음건강의 이사장 김은지입니다. 이제 벌써 늘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굉장히 참담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제 지금 이 1년이 되는 시기에 서로 어떻게 이 상황을 다시 기억하고 이 참사를 다시 애도하고 그리고 그날의 슬픔에 빠졌던 우리들을 그리고 재난 경험자들을 어떻게 보듬고 갈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같은 재난은 없습니다. 모든 재난은 그 재난만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재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서 해결이라 함은 이미 벌어진 것을 돌릴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하고 과거에 어떤 것들로부터 답을 구하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재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어떤 내러티브의 긴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클로와 열쇠가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그리고 제가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가능하면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더 떠올리게 하는 어떤 촉매제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재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우리 공동체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제가 그 작년에 이태원 참사 있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 우리 너무 절망스럽다. 선생님 저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워요.
우리 불과 8년 전에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이야기했었는데 선생님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랑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이런 참사를 겪고 나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미성숙하고 우리가 여전히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공동체에 이렇게 만연하는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생물학적인 공포, 생물학적인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겪는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감정이. 근데 그 감정이 방향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고.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마음, 그 분노, 그 두려움을 누군가한테 투사하고 루머로서 그건 승화라고 할 수 없죠. 루머로서 해소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더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아, 이건 이래서 그랬어. 아,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그건 이렇게 일어난 일이야. 그것이 그런 고민이 수없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 건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반추라고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반추라고 하는 과정을 생산적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왜 거기에 가서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가 자초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해결책이나 진정한 문제의 근본에 가지 않고 서로에게 프로젝션하고 공격성을 표출할 때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더뎌지고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진 우리 공동체를 더 상처 입고 더 저평가하고 원동력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받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월호 참사 때보다 이태원 참사 때는 더 잘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차 가해, 재난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는 혹은 반대로 어떤 특정 집단을 공격하게 되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코로나 참사 때 어떤 특정 종교, 특정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회복을 더디게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길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사회학자인 카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뭐 여러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재난 후에 공동체가 회복하는데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흔히 우리 관심 갖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죠. 이렇게 관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관을 메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지로 가는 거를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그거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은 떠나고 싶지 않은 망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어쨌거나 이거를 수용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거고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컬처럴 프로세스로, 리추얼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월호 참사 때 촛불 집회를 했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이태원의 특정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사들, 수요 집회,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문화적인, 참 문화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행사 혹은 그런 이벤트 혹은 그런 리추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불안, 분노, 그리고 슬픔, 참담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추모는 우리 공동체의 슬픔과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애도를 표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슬픔 다음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문화가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이런 허니문기가 있고 환멸기가 있고 이런 과정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어떤 큰 그 사회의 원동력들은 허니문기에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 피해자들만 사실은, 혹은 재난 경험자들만 사실은 뭐 어떤 감정,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은 나랑은 너무 먼 일이다,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는 배를 탄 친구들도 있고 배를 안 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배를 안 탄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사자도 아닌데 왜 힘들어하냐? 아니, 우리는 당사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막 서로 비난을 하고 프로젝션을 하냐? 그냥 자기 살 길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의학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간접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을 할 때는 직접 경험한 목숨의 위협을 실제로 받은,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점점 지금은 그거를 가까운 곳에서 목도한, 혹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거의 실제로 나와 일어난 것과 같이 경험한 그런 간접적인 부분도 점점 더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접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산 지역과 이제 진도, 그때 당시 이제 저기가 있었던 곳이죠. 그 곳을 봤을 때 이렇게 정신과적인 어떤 증상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라우마를 이제 한쪽에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한쪽에선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트라우마 볼텍스가 있고, 마치 강이 이제 한쪽으로 굽이치면서 깎아낼 때 다른 한쪽으로 또 가는 흐름이 있는 것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경험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재난을 겪고 재난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절망감, 좌절을 경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또 아까 봤던 것처럼 성장기로 가기 위한 그런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적인 어떤 힘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을 가면서 그 사이에서 펜듈레이션하는, 우리가 그 프로젝션하고 부정적인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외상후 성장만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복의 과정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우리한테 있었던 어떤 프로젝션의 굉장히 이제 그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네,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근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세월호 추모 노래 모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가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뭐가 나아졌냐? 다 나아지지도 않았고 다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흐름, 트라우마의 그런 그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투사하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공동체의 결집과 서로를 서포트하는 데 쓰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면을 갖고 있고 모든 사회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펜듈레이션 하면서 가고 있고, 우리는 가능하면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이제 간접 트라우마가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조금 이슈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제 우리가 작년 이태원 참사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퍼졌던, 그래서 많은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트라우마를 입었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재난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 혹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거기 지역에 국한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서로 더 많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더 많이 소통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트라우마도 더 많이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실제로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테러에 직접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제 미디어에서 접한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실제로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쳤고,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디어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참사가 일어나고 그 참사의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사회 안에서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애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가 트라우마를 받으면 공동체도 개인의 한 사람의 프로세스처럼 어떤 프로세스를 가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도의 프로세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상실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적인 경험이 점차 줄어드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애도가 해소되는 것. 다른 하나는 세상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세상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잃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고, 예를 들자면 부모를 잃은 아이가 부모가 없는 세상에 재적응을 해야 되고, 남편을 잃은 부인이 남편을 없는 세상에 재적응을 하는 그런 로스를 적응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애도의 주도인 프로세스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슬픔, 잃은 것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는 이 애도로 인해서 생긴 적응의 문제들이 이 애도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사 이후에 참사를 경험한,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적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로스를 경험한 우리 사회가 다시 그 참사를 극복하고 애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언가를 또 리빌딩, 더 만들어 나가고 복구해내야 하느냐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도라고 하는 것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그 과정에는 그것을 이제 지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단원고에서 스쿨닥터로 일할 때 아이들이 이제 그 마음건강 꽃집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아는 선배들이 있었겠죠, 그쵸? 먼저 간 참사로 인해서 잃은 선배들 중에 그 선배들의 책상에 이제 꽃다발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가 올려놓는 그런 리추얼을 한 꽃집이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단원고에서 스쿨닥터로 일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 꽃집은 저녁에 이제 오후에 뭐 한 6시, 7시쯤 되면 닫는 건데 애들이 이제 계속 꽃을 만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선생님도 퇴근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 만들고 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아직 책상 위에 꽃이 없는 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많은 아이들은 꽃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근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아이들의 책상에는 당연히 꽃이 없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선배들 한 명을 다 추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추모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난을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밤늦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밤늦게 이렇게 꽃 셔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은 꽃을 만들고 저는 이제 꽃을 가져다 놓고 그것이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성장으로 끌어가는 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굉장히 뭐 그랜디어스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더 이끌어갈 때 외상후 성장이 오는 거죠. 제가 많은 재난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재난을 입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생존자, 유가족, 그리고 유가족 안에서도 뭐 부모, 형제, 아니면 친척,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저 지역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은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냥 속성이에요.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쌓입니다. 불안이 쌓여요.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재난을 직접 경험한 집단 안에서 이 스플리팅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비난하는 거를 우리는 옆에서 또 이렇게 한 걸음 보면서 아니 힘든 일 같이 겪었는데 왜 서로 저래? 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본능인 것처럼 그것을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아들이 이제 먼저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붙들고 막 때리면서 웁니다. 네가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든 그걸 분출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든. 그래서 저는 재난을 경험한 공동체의 그분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아니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해?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서로 저래? 라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냥 트라우마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것 자체의 속성이고, 그리고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 벌텍스 그리고 회복의 벌텍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워했다 손잡았다 미워했다 안아줬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변에서 그 재난 경험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외상후 성장은 점점 더 느려지고 멀어지겠죠. 우리가 외상후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은 마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인 반축, 고통, 지각, 그리고 주변에서의 어떤 서포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었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아이들은. 그리고 저는 또한 이제 안산에서 사단법인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진료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늘 놀랍고, 그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하고 놀라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은 나는 예기치 못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는 예기치 못하게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는 예기치 못하게 재난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세상은 위험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다 똑같아.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변화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 하면, 그래? 세상이 이렇게 불완전해? 그럼 내가 완전하게 할래. 세상이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누군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래. 내가 세상의 시큐어 베이스가 될래. 하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고 나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옆에서 나를 도와준 사회복지사 선생님, 나를 상담해준 상담 선생님, 나를 가정폭력으로 벗어날 수 있게 신고해준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들을 외상후 성장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 인류애적인 혹은 어떤 뭐 자원봉사든 어떤 도움이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지지체계입니다. 소셜 서포트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재난 현장에서 트라우마에서 소셜 서포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동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 아마 이 소셜 서포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후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기질이고 그 사람이 엄마 아빠가 다 있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지지이고, 이 사회적 지지를 우리가 재난 경험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옆에서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근데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를 입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손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치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내가 마음으로 믿어 마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을 뻔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살려고 딱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하고 먼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의 속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 서포트를 제공하려고 할 때 내 의도와 다르게 굉장히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내가 뭘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거 고등학생들 조사한 건데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누가 날 지켜주겠어. 언론도 다 엉망이야. 국가가 뭘 어떡하겠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 주변 사람이 소중하다. 이런 마음도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꽃집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시작된 꽃집이 이제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 주기마다 하는 꽃집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피해자들, 그리고 재난 피해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역동들, 하지만 그 재난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 이 트라우마 입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연결과 지지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의 트라우마를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입할 때도 이제 그런 개인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다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런 정상화, 타당화 관점에서 이제 개입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역시 집단에 있어도 집단의 반응들, 이를테면은 좀 갈등이라던가 분노라던가 투사라든가 그런 것도 역시 정상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연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좀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박동혁 MBC 디지털 뉴스룸 차장님이십니다. 단국대 겸임 교수를 같이 맡고 계시고요.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력을 찾아보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의 저널리즘 스쿨 그 다트 센터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인 중에서는 아마 가장 그 재난과 트라우마 계통으로 정통하신 기자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MBC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재현이라기보다 사실 현장에서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증언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리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 언론 또는 문화가 취재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003년에 MBC에 입사를 했는데요. 한 7, 8년 정도를 사건팀에서 주로 일을 했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외상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는 옆자리 입사 동기가 순직하는 일을 겪기도 했었고요. 2004년에 저날의 야근 날의 하루의 경험인데 어떤 일가족이 돌아가신 상황을 취재 중에 겪었고 어떻게 보면 일하다가 처음으로 어떤 죽음을 마주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집회는 집회 중에 어떤 한 집회 참가자분이 어떤 도구를 꺼내서 스스로 이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상황을 본 날이 기억이 많이 나고요. 과천 집회에서는 저기서도 집회 참가자분 중에 한 분이 할복을 시도하셨는데 그걸 앞에서 본 일이 있었고, 건대 찜질방 사건은 이 화재가 완진이 안 되는데 취재진들이 이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길을 못 찾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길을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취재 현장에 제가 이제 직접 겪은 일들이었으면 김선일 씨나 뭐 시리아 조종사 같은 저런 일들은 취재 과정에
어떤 모아진 외신 소스나 이런 동영상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뉴스로 보실 때는 다 편집된 영상들을 보시기 때문에 저런 소스들을 보실 일들이 없겠지만 저희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참수가 되거나 저 공군 조종사는 화형이 됐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본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회사 오기 전에는 저런 일들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 해봤었는데요. 온몸이 이렇게 땀에 젖을 정도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다 깨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깨거나 등의 경험을 했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내가 겪거나 봤던 어떤 그 상황들이 떠오르고 귀에 들리는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을 겪었고, 어떤 개인 아니면 사회 시스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2015년에 저 콜롬비아대 부설 다트센터에서 관련된 어떤 교육과 그 아시아 지역 기자들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귀국 후 동료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기에는 취재 과정에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현장 경험이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기자들의 본인의 어떤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사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플랫폼 사고는 회사 2년 선배인데 기차 사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가 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던 선배도 있었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몇 년 전에 YTN 같은 경우는 헬기가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뭐 롯데월드 사고는 롯데월드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서 취재를 갔는데 멈췄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취재진이 다친 일도 있었고요. 뭐 취재 중에 뭐 폭력배로부터 감금을 당한다던가 폭행을 당한다던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분쟁 지역에 가서는 납치가 되는 일을 겪는 분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태풍 취재하다가 부산의 한 민방 기자분은 현장에서 순직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신체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어떤 심리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013년에 성재기 씨 같은 경우는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을 하겠다고 매달려 있는 분을 취재하던 KBS 후배가 있었는데, 그 취재진 앞에서 저 성재기님은 다리 밑으로 투신을 하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있었던 KBS의 동료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상해 문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들 겪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2020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입 기자였고 베트남 노동자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사연 취재를 해라. 유가족으로 아내분이 계셨고 임신한 아내분이셨는데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하니 인터뷰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처음에 이 기자가 생각했던 말은 이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해보라는 지시를 재차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접촉을 해서 뭔가 취재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뭔가 관련 자료들도 얻었는데, 이 기자는 이후에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을 근데 어쨌든 해냈을 때 어떤 희열 같은 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감정을 느낀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그 기자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여기는 그 워싱턴에 있는 뉴점이라는 공간인데, 여기 가서 보면 어떤 취재 중에 공격을 당하는 언론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추모의 벽이라고 취재 중 순직한 언론인들을 사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해마다 순직하는 언론인들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자료인데 한 30분 정도의 언론인이 돌아가셨고 450여 명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상 사건의 어떤 정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들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일들의 현장에 다 겪을 수 있는 범주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언론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1992년 이후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직종 언론사에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주로 겪는가를 살펴봤더니 주로 보도 업무를 하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일부 보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 기술 근무자 분들께도 트라우마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 기억들에 대해서 발췌를 한 내용들인데요. IT 지진 때 취재 갔던 한 후배는 너무 많은 시신들을 보다 보니까 그 괴로워서 그 시신들을 마네킹이라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취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한 동료도 있었고요. 2021년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첫 조사를 했었는데, 약 조사 대상자의 80% 정도가 트라우마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 기자가 좀 더 높게 나타났고, 그 경험을 했을 때 근무 부서는 대부분이 사회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취재 과정에서 겪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우리가 취재한 어떤 그 내용 때문에 그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트라우마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자 분들 중에 약 한 82% 정도는 이 트라우마에 대한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 언론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어떤 언론인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제가 겪었던 말씀들을 좀 드렸고요. 이후에 이 세월호랑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보도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세월호 때 언론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정확한 보도, 윤리적이지 못한 보도 등등의 비난을 받았고, 어떤 신조어도 생겼죠. 쓰레기를 기자들이 비유하는 신조어도 생겼고, 근데 저는 그 말보다 이 유가족 분이 그리신 이 그림 한 장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 초기 상황에 어떤 비난들이 이어졌고 어떤 응급처치 같은 가이드라인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9월 달에는 거의 주요 언론사들이 다 모인 5개 언론 단체에서 재난보도 준칙을 만들고 선포를 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해 10월에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정을 했고, 이후에는 KBS 같은 경우는 이듬해에 개정을 했습니다. 2016년에 했던 저 작업이 저는 좀 어떤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정혜 선배랑 저랑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저널리즘 트라우마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일들이 있으면서 약간 작은 변화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 2020년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 현장 노동자의 트라우마라는 기획 취재를 하던 한 기자가 현장에서 그 경험을 하신 트라우마 경험을 하신 취재원을 섭외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취재 과정이 다 마치고 이제 회사에 돌아와서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기 위한 제작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그 인터뷰께서 하신 말씀 중에 꼭 인터뷰로 쓰고 싶은 어떤 말이 있는데, 그 상황을 그 인터뷰께서 너무 괴로워하셔서 내가 이 인터뷰를 써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김용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 현장에서 김용균 씨를 발견하신 분이었고, 이분은 그 이후에 저 뒤에 보시면은 저 비상구 시그널이 있는데 저 시그널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를 물론 허가를 받고 인터뷰를 한 거지만 그 당사자분이 너무 괴로워하신다고 느껴졌으면 마지막으로 방송에 내기 전에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와 대화를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 쓰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듣고 방송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어떤 작은 조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방송에 나감으로써 그 기자도 또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또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입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예방한 한 작은 변화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칙을 만들고 일련의 행위들을 했지만, 그 이후로 발생한 어떤 재난들을 보면 계속 또 다른 유형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어떤 비난들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비난을 받는 어떤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 재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반복돼서 어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재난이다 보니 일정 부분은 대응을 하는 준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매뉴얼도 더 자세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재난은 뭐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도 많고 또 갑자기 대비를 못하고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 사회적 재난의 초기 상황들에 대해 어떤 보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이 헝가리 사고였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이 많이 돌아가셨던 대형 선박 사고였는데, 당시 보도에서는 크게 어떤 보도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적었는데, 거의 저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일단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 취재진 자체가 현장에 많지 않았고, 그리고 첫날 선발대로 도착한 취재진 얘기를 들어보니 현장에 기자들이 도착을 했을 때 정부에서 당국자분들이 그 피해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계셨는데, 피해자 가족분들의 의사를 취재진에게 전달을 하셨고 취재를 원치 않는다는, 그래서 이 취재진들도 그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 동의를 하고 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때의 취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월호 이후에 사회적 재난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사고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불특정하게 취재진이 많이 모여있는 사고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수업 시간이나 어떤 이런 자리에서 이거를 한 번씩 여쭤보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조금씩 놀라시더라고요. 가장 최근 조사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5,400여 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고요. 기자들은 한 6만 1,000여 명 정도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협회, 직능단체 협회나 언론재단 등에서 이런 트라우마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사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렇다면은 기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직능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접근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 및 가이드북 1.0이랑 가이드북이 올해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에서 2022년에 발간을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해 가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이 참사 때 뭐 다들 업무가 바쁘기도 했지만 이 일을 또 바탕으로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일정을 미뤄서 올해 7월에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그 협회가 3개 협회고 소속사가 한 203개 언론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뭔가 배포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언론사는 전체 등록된 언론사 중에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한 방송사의 재난보도 준칙인데요. 잠깐 보시면은 뭔가 구체적이다라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송 가이드라인은 KBS에서 만든 방송 가이드라인인데, 제가 찾아본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가이드라인 조항 중에 하나를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나 발췌를 했는데 3-12항을 보면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실을 알기 이전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2020년에 개정된 BBC의 가이드라인인데 KBS의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사망 소식을 듣기 전에 정부 당국이 관련 사실들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상적인 부분이라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어떤 범죄 행동의 책임자, 그러니까 뭐 가해자거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이제 보도를 할 경우에 그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명시를 해두고 있고요. 이거를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려 하면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언론인으로서 행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어떤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현장에서 언론인들 일하는 경우에 하나의 아이템을 취재하고 방송할 때 대부분 그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아이템을 제작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거를 어떤 구체화해서 가이드라인을 해놓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도 향후에 점차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랑 이태원 참사 보도를 사건 발생 이후 3일치 뉴스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3일 뒤쯤에 어떤 국민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한 12시간 뒤에 국민 트라우마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의 어떤 대응과 반응도 더 빨랐던 것 같고요. 어떤 뉴스 그 언론사들의 보도 편집 방향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일치의 어떤 정신건강에 관련된 정보량을 가늠을 해보니까 이태원 참사 때 10배 이상의 어떤 관련된 정보들이 전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하면 기업과 지지에 대한 부분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크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런 언론인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는 이 집단에 대한 어떤 교육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고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특히 사회적 재난 보도에 대비한 취재 가이드라인의 구체화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21년 이후로 각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통한 어떤 정보 전달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거의 주요 언론사들이 그 가자 지구의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이런 방법, 보도의 행태가 사실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유튜브를 통한 어떤 이런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서 가능해진 일이고 처음 겪어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 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어느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 희생자, 전쟁 폭격으로 인한 희생자가 뭔가 어떤 가림 처리 없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상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방이나 경찰 분들이 재난 업무 종사자로서 이제 3차 경험자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언론인도 역시 이제 재난 관련된 그런 현장에서 아주
밀접하게 그런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당사자 직군이다라는 걸 아마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 말씀하시는 게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은지 선생님이 세월호 이후에 뭐가 달라졌나 이런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곤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노력들이 저희가 아마 누군가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또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자케오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주제로는 참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적 마음, 트라우마와 사회적 공감 그리고 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자케오 신부님은 현재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피해자 권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성공의 정의평사재단의 회장이시고 성공의 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보니까 용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의 원장 사제로서 지금 10년 이상 활동하고 계시고 용산 지역 자활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 주제에 맞춰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12구 이태원 참사 159명의 희생자를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9명의 희생자를 위해서 잠시 묵념하시겠습니다. 묵념. 그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사회적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앞에서 은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문화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인류학이나 종교학 쪽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이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지역에서 이제 오늘은 만 8년째 그 전에 활동했지만 원장으로서는 만 8년째 이제 믿음노기 주민하고 성소수자 길버들하고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태원 지역은 당연히 저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일어난 찬사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밤새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어서 생존을 확인할 때마다 안도감과 더불어서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그런 경험을 선생님과 같이 저도 했습니다. 저희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앞에 이제 은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참사는 다 각자의 특이성을 갖고 있고 다 다르죠. 감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기자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월호 참사라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이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저도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계의 한 명으로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좀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관계 맺기나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사회, 주민과 시민사회에서 이제 이게 사회의 어떤 안전망 구축,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위원회가 이제 몇 년 뒤에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들을 캐치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대책회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참사가 있고 나서 이제 사전 모임들은 11월 3일부터 한 3, 4일 뒤에 모임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유가족들을 제가 만나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그 초기부터 피해자권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의 주로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피해자들과 사회, 그다음에 피해자들 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그 안에서 사회적 마음, 문화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자를 저희가 규정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일상과 싸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종교계들이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들을 위한 숙식 같은 걸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지원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완충 역할을 해서 저를 통해서 진행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안에서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족들과 사전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안마다 중요한 사안들 갖다 유족들의 의견을 미리 타진하고 확인해서 유족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고 나서 전달하는 방식의 것들을 하고요. 또 유족들이 저희들한테 전달할 때도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그 많은 정신건강 관련된 분들을 뵈면서 사실 저도 계속 지금 가슴이 아픈 게 어제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 저희 그 피해자관리위원회와 함께 또 의료심리지원단이 함께 하고 계신데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거기 단장으로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 또 할로윈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할로윈에 금토일 월화 한 5일 동안 용산구청의 그 젊은 공무원 한 600여덟 800여 명이 안전관리라는 이유로 동원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들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또 준비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시는데 사실 그 행정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안전교육 외에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고 불리는 업무 지시 외에 어떠한 트라우마 예방 교육도 없이 그냥 바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이제 도움을 주시면 하겠다라고까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도 민이잖아요. 민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투입되기 직전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 공적기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분노와 서글픔을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하면요. 12구 이태원 참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택적 무정부 상태였다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무정부라는 건 정부가 자신을 할 때 유일할 때는 정부가 있는 것처럼 굴고 없을 때는 뒤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돌아올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삭제했다. 모든 참사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태원 참사에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죠. 심지어 언론조차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가셨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하는가라는 그 가족들의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면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정부의 대응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현재 정부가 이 참사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참사에는 또 한편으로 생존자로 불리게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가슴 아픈 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많은 생존자분들이 그 현장에서 사실은 그 현장을 이탈하고 나서 저희와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 참사 당일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또 거기 직원분들이 그 현장에 목격자이자 구조자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와의 몇 번의 만남 이후에 연락을 갖다가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갖다가 개인이나 또는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돌리는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존자, 구조자,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인 지역 주민들, 또 그분들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이 부재한 그런 것들이 이번 참사에 되게 중요한 문제이었고 또 사람들의 얼굴과 슬픔의 실체를 지워버리는 형태로 정부가 끊임없이 대응해 왔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이 문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들을 사실은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들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자굴책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만이 쌓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엔 이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누적돼서 파편화와 고립, 각자 도생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일날 위기 상황에 작동해야 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배치되었던 경찰이 없어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들이 어디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하나는 정부가 그 이후에 그 애도의 방식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규정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애도를 갖다가 저희한테 강요했던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전 국민과 주민들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유령 불황소에 가서 슬픔을 표현해야만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구조자들도 얘기하고 또 특히 가족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방치되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 물론 소방공무원분들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이 어떻게 유족들한테 전달되느냐 이 문제인 거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터뷰는 구급대원과 연락을 한 그런 이야기인데 정부에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구급대원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번 참사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는 좀 삼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족들이 안전구급대원들조차도 그냥 소모품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정부의 태도들이 더 분노하고 가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중에 한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참사가 있었으면은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청과 시청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이번에 저희가 12구 개혁과 안전의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끊임없이 법적 근거와 선례를 얘기하면서 도망가기 바빴고 결국에는 이런 편에서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를 정말 멱살을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란 땅에 정부는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자의 인터뷰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 생존자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친구로부터 가해자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모든 언론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언론에서 원인을 갖다 찾겠다고 하면서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떠밀리는 것들 막 이런 것들도 하고 토끼 뭐 찾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 살아남은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언니 나는 생존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생각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생존자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여러분 좀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일차적으로 유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끊임없는 혐오와 낙인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배운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또는 공적기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식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혐오와 낙인으로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은 사실은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협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상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제가 어떻게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또 하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료심리 지원들이 정말로 있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여기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정말 우리들에게 뼈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지어는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치료를 하고 있다가 3주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도했다. 이것이 면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59번째 희생자의 가족이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이에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정말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료가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의료 심리 지원들이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긴 게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존 구조자가 어떤 심리 지원 신청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걸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예, 그 마음 이제 이게 너무나 걱정됐어요. 잘 자고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몸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지막 주를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분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다른 일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매일매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의료심리 지원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이런 전문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게 두렵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리내는 게 두렵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 상인과 구조자들이 그분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층층이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저도 처음 몇 주 동안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매일매일 그렇고, 결국엔 저도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도 솔직히 계속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다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합니다. 이거는 관이 해야 되는 건데,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건데, 심리 전문가들이 나서서 현장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 어디 가 계시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 심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라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아시지만 20년 동안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고통은 크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족만 하겠어요. 저 솔직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유족을 걱정하는 그분들의 마음, 제가 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또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고리이자 디딤돌이자 갈림길로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자권리위원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유족들의 입장과 태도가 키였습니다. 이거는 또 세월호 참사를 제가 함께 경험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유족들의 입장과 태도가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또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특히 1주기를 맞이해서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메모리얼 플레이스, 그러니까 기억 공간이라도 생길 수 있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유족들의 입장과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결단과 수용의 그 용기에 굉장히 저는 깊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또 다른 이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참사 초기부터 많은 다른 재난 참사, 특히 세월호 유족분들을 비롯해서 참사 유족들과의 만남과 조언과 설득이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참사를 겪었을 때 참사를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참사를 경험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했던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결고리이자 디딤돌 또는 갈림길이 되고자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당신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저희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민대책회의들이 이제 전면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숫자로 처리될 수 없는 정화대의 삶과 이야기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호명하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저희가 봤던 이런 기자회견들이나 내용들을 가족들이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면서 다 보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언론에서 특정하게 자극적인 내용들을 중심해서 죄송합니다.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 유족들이 필요한 이야기가 사실 다 닿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깊은 의도로 희생자를 비롯해서 저희가 초창기부터 그래서 피해자를 규정할 때 희생자와 유족, 그다음에 생존자, 그리고 지역 주민과 상인, 그리고 공적 구조자, 그다음에 목격자들을 사실 저희가 끊임없이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움을 받은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11월 18일 날 NA라는 분의 이야기가 4.16 재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이 사실 다뤄졌죠. 이 이후에 저희가 많은 또 생존자와 목격자들, 또 상인들의 태도들이 이제 변화를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메시지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참사 직후에 정부 책임자들이 보였던 그런 왜곡된 메시지, 개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메시지들, 그들의 당신들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은 사실은 그 참사 현장에 얽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은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곁에 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많은 시민과 주민들의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곁에 선 첫 번째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피해자 권리위원회에서 곳곳마다 저희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11월 14일 날 드디어 그분들의 그 영정과 이름이 있는 또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하는 형태의 시민분장소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념적인 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분들이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유족들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유족들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날 이후에 또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조금씩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듯한 몸도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들은 제가 이제 직접적인 포스트잇은 누군지 노출될까봐 그냥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은 저희가 경험하게 됐죠. 지금도 거의 뭐 그 10회만 장 이상의 그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한테 사실 굉장히 가슴에 남는 문장인데요.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제가 이것을 메모해서 제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태원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사고 이후로 못 와봤는데 드디어 왔네요 라는 그런 표현들, 사실은 그 기억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 저희가 그 마음 하나하나를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을 잊고 엮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했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은재 선생님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저희가 잊고 엮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저희가 출발점은 가장 깨지고 상한 자리에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유족들의 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건 뭐냐면 그 세월호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대형 참사를 통해서 제가 배워왔을 때 피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제가 인정하고 시작을 했고, 그 갈등은 갈등일 뿐이기 때문에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수많은 갈등을 경험했고,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저는 계속 경험하고 왔지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와 지역사회인과 주민, 또 공적 주주자와 우리가 서로의 적이 아니라 배려하고 연대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거의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그 상징물이 밑에 있는 진실의 별과 연대의 별인데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연대의 별을 제가 이제 함께 이 유족들하고 작업을 할 때 4개의 피해자 그룹을 저희가 연결하는 역할들을 했고, 이 상징물을 유족들이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가족들을 설득하는 작업,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어떻게를 얘기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갈등은 어떤 갈등 전환의 창조적인 전환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역할 중에 하나인 듣고 또 듣고 듣는 역할을 반복을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듣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곳에 계신 정신건강 선생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듣고 듣는 이야기들을 다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나누는 역할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그 혐오 발언했던 많은 그 녹사평역에 있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상인들이 스스로 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다음에 거꾸로 하나씩 가능성을 찾아가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연결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 가족, 이건 지역 상인들이 얘기했던 건데요. 오타가였는데,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는 어떤 갈등 상황이라면 자신들은 견뎌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에 저희가 기대해서 이분들한테 함께 희망을 찾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영웅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스스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도 완벽할 수 없고요. 유족도 완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영웅들이 될 수 있다면 또 다른 작은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일보에서 사실은 기자님과 저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초창기부터 이제 다양한 피해자 그룹과 사람들의 지지를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해내는 방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 포스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것들은 잠정적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 옆에 있는 걸 붙였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잠정적으로 가장 유익한 협의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를 사실은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또 빌미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정적이지만 좀 더 나은 관계와 결과를 있을 수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은재 선생님이나 앞에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희생 이후에 다시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를 통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사회적 애도와 위로와 권리, 연대, 또 피해자 권리에 근거한 진실규명과 공적 책임의 인정, 시스템 재구성, 그리고 제대로 된 추모와 기억 공간, 참사가 반복되지 않은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그 시설물이 여기 보면 3개의 보드판이 형성이 되고 10월 26일 날 제가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자리에 이렇게 임시적인 형태의 메모리얼 플레이스가 만들어지고 참사 현장에 거의 최초로 있는 일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족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시를 확인하고 또 다른 피해들과 연대를 확인한다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부님이 중간중간에 뭐 저희가 국가기관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희가 정말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더 집단 트라우마로부터 잘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이니 또 뭐 어떤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어떠한 뭐 좀 아이디어나 또 충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한 20분 정도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자 분들 3분 요 앞에 단상에 모시겠고요.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질문이나 어떤 코멘트나 자유롭게 이제 나눠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네. 발언 기회가 온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하나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이성훈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역 상인분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주기가 되었고 다시 할로윈 축제를 이태원에서 재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역적 상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고 현재 지역 상인분들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정신건강 전문가 아니니까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저희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육아 협의회와 저희 시민대책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명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겁니다. 이태원과 할로윈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는 안전해야 될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한 시스템과 그 운영자인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 참사가 있고 나서 일주일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물론 할로윈이 기존에 여러 가지 또 뭐 한계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처럼 한계와 문제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로윈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족들과 함께 상인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역 주민과 상인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셔서 삶의 이야기를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하지만 10월 29일 날 또 28일 할로윈 때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안전이라는 것은요 통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도와 안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정부의 어떤 대응들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저도 이제 궁금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일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제
일주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안전하고 또 이제 화합의 모습으로 보내느냐가 아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또 회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요. 그런 측면에서 상임분들이 일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가족 협의회와 피해자관리위원회가 나눠드리는 그런 그 별 포스터, 진실의 별 포스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 앞에다 붙이고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진실의 별 그 타투 스티커나 이런 것도 제가 나눠드리겠다. 그러니까 축제는 계속돼야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하고 안전한 형태의 축제가 계속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임분들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리상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국가 트라우마 센터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발 부탁인데 지역 주민의 상해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저랑 얘기하면서도 그냥 우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울고 있는 걸 모르십니다. 이번에 그 이제 5일 동안 동원되는 그 이제 국가 공무원들, 특히 행정 공무원분들이죠.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 육아 쪽들하고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젊은 공무원들은 또 더군다나 참사 직후에 거의 일주일간 매일같이 동원돼서 했는데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들만큼 어떤 심적 지원이나 지원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거 하게 해줬다라 하는데 아니 위에 상사가 지금 끌려 들어가는 상황에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실은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랑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함께 공무원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당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800명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노출되고 그분들의 내년 내후는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끔찍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으로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뭐 대상이나 재난과 관련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필요에 대해서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바가 사실은 재난 현장에서는 누구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까 박동혁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사실은 뭐 거기 계시는 행정공무원분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도 저는 또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보고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좀 관심과 지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제 발표자 선생님. 네. 뭐 제가 그 상인분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맥락에서 할로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올해는 할로윈을 하면 안 된다. 왜 애도를 해도 부족할 때 축제를 하냐.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에서 할로윈에 관련된 마케팅을 취소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영어 유치원에서도 할로윈에 대한 것들을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연일 이제 언론에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억하고 그리고 할로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을 염려하고 공감하고 애도하고 응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할로윈 축제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본질을 비껴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여행도 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테러가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하면 안 되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저희 아이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는데 할로윈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이런 걸 안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로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한번 같이 기억해보고 이 프로세스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계속 살아갈 거고 앞으로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교류는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매몰되거나 어떤 한 가지 이슈로 이것을 마치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하지 않고 늘 본질에 머무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또 같이 살아가는 것. 예, 그렇게 같이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실 분 계시는데요. 마이크 여기 앞으로 좀 갖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저녁 10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해밀턴 호텔 그 골목길에서 실제로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 실제 제가 골절을 당해서 치료 기간을 상당 부분 보내고, 현재는 심신 모두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존자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원장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 실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생존해서 치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잃은 것이 많고, 그로 인해 배운 것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제 인생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기관에 전화를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워낙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행안부나 어디서도 도움을 받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정신과 의원이나 정형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급하게 갈 수 있는 곳 아무데나 일단 열려 있는 곳을 정신과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분 원장님은 그런 경우를 처음 겪어보셨는지 진료 과정이 부적합하시기도 했고, 처방받은 약을 제가 먹었을 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불면증을 해소할 수는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몸을 재우는 역할이었을 뿐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틀 밤을 새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수면은 취했다는 거에 감사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양방이 안 맞는다 해서 한방으로 옮겨서 한의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처음 알았던 거는, 제가 병원 치료를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골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입원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양방과 한방이 엄청난 차별을 겪는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한의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실제로 치료를 완료를 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진료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완전 항상성이 완전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 체질 개선을 위한 한약을 처방하는데, 한약은 지원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청구를 하셨는데 한약 처방된 것만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도해서 다시 지원을 받으셨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 제가 이 참사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실직인데요. 제가 나름 고연봉자로 회사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인식이, 저도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안 거지만, 제가 공교롭게 입원했던 한의원이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이어서 저를 나이론 환자로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건 지극히 제 개인사라서 이런 거를 도움을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사회 공감대 형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어려워하는지를 좀 가능하시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애도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 물론 그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마련을 해주셔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부러 축제를 많이 다녀요. 전 트라우마 치료가 완벽하게 다 나았기 때문에 일부러 축제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축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어떤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걸 보고 저도 트라우마 치료가 정말 완벽히 치료됐는지를 보고자 가는 건데 정말 많이 인식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그 스태프들이 여러 군데 배치되어서 그 인파들이 너무 뭉치지 않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 전달 드리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회복하셨다니 너무 이제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이제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재난 뭐 심리 지원을 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재난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필요 어떤 이제 수요라는 것이 정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계속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세월호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태원 일주기를 또 맡게 되었는데요. 실제 이제 대상자분들에게 이제 저희도 센터로 이제 대상자들을 어떻게 케어하도록 안내라던가 지침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이제 연락을 취할 때 사실 주어진 서류로 내려온 정보 말고는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이렇게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요원은 이제 마음을 다듬고 사실 이런 거 이제 전화 한번 할 때도 대단히 준비해서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통화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상담이.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힘드신 거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나누고 싶은 게 많아서 말이 빨라지게 돼요. 아까 발표할 때도 막 점점 중간에 시계가 꺼져가지고 시간을 볼 수 없어서 말이 빨라졌는데요.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상인들하고 만나도 그렇고 공무원분들 구청하고 이번에 하면서도 만나도 그렇고 유족들 만나도 그렇고요. 제가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심지어 말실수를 해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예. 오히려 저를 다독거려 주세요. 지금 많이 피곤해요?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이제 공격적으로 사실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대화 나눠보면 다 이해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한 단위가 잘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회 자체가 사실은 입체적으로 잘해야 되는 부분이 큰 거죠. 특히 책임과 권한이 더 큰 정부일수록 더 분명하게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가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은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생명줄 같은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 지금이야 이제 저희 같은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저희를 경유해서 문제들을 오해를 푼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생존자분도 얘기하셨고 사회인식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로 유즘이나 성소유자 관련된 일을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종교인인데 종교 쪽에서는 특히 믿음로 유즘이나 성소유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협한 그 선입견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건 당신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전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생존 피해자나 상인들 누구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만 달라져도 사회의 많은 것들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법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제 명단을 사실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오류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사실 공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양가적인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서비스와 어떤 그 지원과 이런 거를 바라시면서도 너무 밉고 화가 나고 그렇게 밀어내는 마음도 있으시고, 근데 공공의 역할은 그래도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이제 박동혁 차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이제 시간이 정말 부족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 뒤에 또 세션도 있어서 저희 이번에 그 심포지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